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마크 브레킷 지음, 임지연 옮김, 북라이프에서 펴낸 감정의 발견입니다. 감정의 발견은 20년 이상 감정과 감성지능을 연구해온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장 마크 브레킷의 첫 저서입니다. 저자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위기에 맞닥뜨렸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이 책에서 어린 시절 지독한 괴롭힘과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을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구세주 마빈 삼촌이 마크,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공감과 경청의 태도로 들어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은 끔찍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기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이야말로 감정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쳐 지독한 우울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분노조절 장애 같은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며 관련된 범죄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 부재로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조절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라고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감정의 발견, 마크 브레킷 지음, 임지연 옮김. 제1부. 우리에게는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제1장. 감정을 표현하자. 기분이 어떤가? 이 책의 주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질문이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나는 이 질문을 몇 번 더 던질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질문을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자주 받는데,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질문 형태가 최대한 간결해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심리학자이자 정서적 행복을 연구하는 기관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린 시절의 나는 누군가가 내게 저 질문을 해주기를 바랐다. 질문을 던진 사람이 진심으로 내 대답을 궁금해하고 내가 털어놓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했다. 나는 어렸을 때 참으로 불행했다.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에 젖어 있었고 왕따를 당하는 외톨이였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정말이지 지독히 힘들었다. 누군가 중학생 시절의 나를 봤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나는 성적표가 C와 D로 도배된 학습 부진하였고 식이장애로 체중 미달과 비만을 오갔다. 친구도 아예 없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도 각자 힘겨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안해하고 우울해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분노와 걱정, 실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감정은 물론이고 내 감정까지도. 나는 혼자 방에 틀어박힌 채 학교에서 묵묵히 감내했던 괴롭힘을 곱씹으며 울거나 괴로워했다.
내가 삶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분노였다. 종종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엄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도 맞받아 외쳤다. 아빠 오면 두고 보자.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오면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전했고, 아버지는 내 방으로 달려와 고함을 질렀다. 한 번만 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때로는 이런 훈계조차 없이 매부터 들기도 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훈육방법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가 물러나면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 나를 다독였다. 마크,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해줬지만... 의아했다. 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해줬다는 거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그들은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부모님에게 내 감정을 절대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어느 날 나는 부모님에게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우리 가족의 친구였던 이웃이 나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지하실에 있던 야구 배트로 그 남자를 때려 죽이려 했고, 어머니는 신경쇠약으로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경찰이 그 이웃을 체포했고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온 동네에 금세 소문이 났다. 그 학대범이 1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내가 나서서 이 끔찍한 악몽을 폭로한 걸 모두 반겼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틀렸다. 나는 곧 외톨이가 되었다. 어른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에게 나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다. 따돌림은 더 심해졌다. 부모님은 그제야 내가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원인을 깨달았다. 나쁜 성적, 폭식증, 관계단절, 절망, 분노의 이유를. 그리고 비슷한 난관에 봉착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응했다. 망치로 맞은 듯 큰 충격에 빠져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한 것이다. 부모님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진 못했지만 내게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에 압도되어 그저 버텨내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신호를 놓쳤거나 무시했다. 어쩌면 내 학교 생활이나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속 편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알게 될 진실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일단 알고 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조부모님이 내 부모님의 감정을 진심으로 궁금해했다면, 감정을 다루는 법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면 내 어린 시절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부모님이 내 고통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당신의 이야기처럼 친숙하지 않은가? 이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나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가슴속 깊이 묻어버렸다. 저마다 사연은 조금씩 달랐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한 사람도 있었다. 감정적 학대를 감내해야 했던 사람,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구하려는 부모 때문에 숨막히는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알코올 의존이나 약물 의존에 빠진 부모가 자녀를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상황은 다양하지만 벌어진 일은 결국 비슷하다. 극적인 사연이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족 중에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감정 문제가 늘 무시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삶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며 문제를 가볍게 넘겨버린다.
나 역시 그렇게 대응했다. 내 감정에 점점 무심해졌다.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구세주의 이름은 마빈, 정확히는 마빈 삼촌이었다. 마빈 삼촌은 어머니의 남동생으로 낮에는 교사로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밴드 활동을 했다. 우리 가족은 친척들 사이에서 스타였던 그의 공연을 보러 뉴저지에서 캐치킬산까지 찾아갔다. 마빈 삼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내가 지금껏 알아온 모든 어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사람이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인물과 비슷했다. 마빈 삼촌은 이미 1970년대에 학생들의 감정 표현을 장려하는 교육과정을 고안했다. 감성 능력이 학습과 인생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삼촌은 그 믿음이야말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했다. 삼촌이 정리한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 나는 그것을 타이핑하는 조수 노릇을 했다. 그때 절망, 소외, 헌신, 의기양양함 같은 용어를 접하고 나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여름날 삼촌과 함께 뒷마당에 앉아 있는데 그가 내게 IQ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알고 보니 나는 처참한 학교 성적표가 주장하는 것에 비해 훨씬 똑똑한 아이였다. 삼촌은 내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성적 학대까지 당했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어떤 어른도, 아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다. 마크, 기분이 어때? 이 한마디에 가슴속 감정의 뚝이 일시에 무너지고 경류가 쏟아졌다. 당시 겪고 있던 끔찍한 일들과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그 사소한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중요한 건 질문 자체가 아니라 삼촌이 내게 질문한 방식이었다. 그 순간 나는 삼촌이 진심으로 내 대답을 궁금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삼촌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섣불리 평가하지 않았다.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내 감정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날 나는 정말 시원하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전 친구가 없어요. 운동도 잘 못하는 뚱보예요. 학교에선 왕따고요.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마빈 삼촌은 그저 들어주기만 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 주었다. 삼촌은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짜증과 반항을 일삼는, 다시 말해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나의 행동 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처음으로 초점을 맞췄다. 마빈 삼촌은 내게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자유를 선사한 것이다. 감정은 무시해서도 억눌러서도 안 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내가 지난 25년간 감정에 관해 연구하고 글을 쓰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감정 표현에 대해 강연을 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감정 표현 문제는 내 열정의 원천이자 평생의 과업이 되었다. 현재 나는 예일대 아동연구센터 교수이자 예일대 감성지능센터 설립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곳에서 나는 과학자와 의사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들은 감정과 감성 능력을 연구하고 미취학 아동부터 CEO까지 전 연령대 사람들에게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우리 센터의 목표는 감정의 힘을 이용해 더 건강하고 공정하며 혁신적이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매년 나는 교육자, 학생, 부모, 기업 임원,
사업가, 정치 지도자, 과학자, 의료인을 비롯해 전 세계 온갖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다. 아무리 힘든 감정이라도 그 정체를 파악하고 표현하며 이를 제어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집단 상담을 할 때 바로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다른 이들과 공유해 보라고 한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다.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 공유를 어려워한다. 관찰 결과 많은 이들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했다. 전체의 4분의 3가량이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단어가 떠올라도 보통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더듬대면서 괜찮아요, 좋아요 같은 가장 무난한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가기 일쑤였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과연 나는 내 기분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내 감정을 들여다봐도 될까? 배우자, 아이, 동료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던가?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알렉사에게 묻기만 하면 즉시 답이 튀어나오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답을 찾기 위해 차분히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잠시 숨을 고르지 않는다. 하지만 시리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어째서 당신의 아이가 절망하거나 신이 났는지, 어째서 당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최근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지, 당신이 왜 만성적인 가벼운 불안증을 떨쳐내지 못하는지 구글 검색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 감정 표현이 불편하고 어색한 건 당연하다. 긍정적인 감정도 그렇지만 슬픔, 분노, 두려움, 거부당한 상처 같은 불쾌한 감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 모든 감정이 자신의 약점과 직결되는데 어느 누가 드러내고 싶어 할까? 약점을 감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야생동물조차 그렇게 한다. 그야말로 자기보호 본능인 셈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는다.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요즘 어때? 의례적인 질문이란 걸 잘 알기에 대부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반사적으로 비슷한 대답을 한다. 잘 있지. 넌 어때? 별일 없어. 엄청 바빠. 이런 대답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 질문은 인간의 가장 큰 역설 가운데 하나를 잘 보여준다.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을 다양한 형태로 몇 번이고 묻는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누구도 솔직한 대답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그렇게 답하지도 않는다. 상상해보자. 스타벅스 바리스타처럼 약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정색하고 5분가량 구구절절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속내를 털어놓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가 당신에게 그 질문을 다시 던지기까지 분명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기꺼이 기분을 살펴주려는 호의와 솔직히 대답하기 꺼려지는 마음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신체적 건강을 제외하면 감정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감정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온갖 부분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감정을 다룰 때면 항상 조심스러워한다. 내면 세계는 우리 자신에게도 미지의 영역이며 섣불리 탐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공간이다. 삶은 슬픔, 실망, 불안, 짜증, 열정, 평온함 같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감정이 불편할 때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삶을 방해하거나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려 안간힘을 쓴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다.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의 경직된 윗입술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강조되는 참고 견디라 정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을 중시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이 직장, 가정, 그 밖의 모든 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여긴다.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감정을 불필요한 소음, 쓸모없는 잡음 정도라고 보았다. 감정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는 견해가 대세였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주입받으며 자라났다. 감정에 신경 쓰지 마. 내면에 집중해선 안 돼. 감상 따윈 버려. 앞으로 나아가야 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감정은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강렬한 감정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것을 악으로 물들이는 어둠의 힘이 되어 내면에 단단히 자리 잡는다. 감정은 무시한다고 해서 제풀에 사라지지 않는다. 저절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언젠가 갚아야 하는 빚처럼 차곡차곡 쌓일 따름이다. 비단 불쾌한 감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저 그 감정을 즐길 뿐 깊이 살펴보지 않는다. 이 역시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증거. 사람들이 감정을 건설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증거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2015년에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레이디 가가와 그의 어머니 신시아 제르마노타가 설립한 자산단체인 본 디스 웨이 재단과 함께 미국 전역의 학생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에서 느끼는 기분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지친, 피곤한, 스트레스를 비롯해 학생들이 선택한 단어의 4분의 3이 부정적인 어휘였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30%가량이 정기적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이 비율이 6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청년의 행복도와 만족도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10대 청소년은 폭력, 폭음, 마리화나 흡연, 비만 분야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중 3분의 1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자살률은 28% 증가했다.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호기심을 품고 배움을 추구하려는 의욕이 솟아날까? 학교의 정서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다. 한 대도시의 교육감이 어느 날 현장 시찰에 나섰다. 교장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던 중 교실로 가던 여학생을 만나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교육감을 본체만 채 했다. 저한테 인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교육감이 내게 말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그 여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분명 학생들은 복도 가운데 그려진 흰선을 따라서만 걸어야 한다고 배웠을 것이다. 선을 넘어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면 규칙을 어기게 되나 보군요. 교육감이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었다.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학생과 교육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 억눌리고 말았다.
한 번의 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나 할까? 복도에서 나눈 가벼운 대화 몇 마디로?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사람이라면, 어떤 어른도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 안개 속에서 홀로 헤매야 했던 사람이라면, 진심 어린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건 비단 학생만이 아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2017년 새로운 교사센터와 함께 교사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업무 시간의 70% 동안 좌절한 채로 경무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미국 교사의 절반이 일상적으로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갤럽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제도의 섬뜩한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아닐까? 교사들이 아이들만큼이나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100% 최선을 다해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탈진한 상황에서는 본의 아니게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되지 않을까? 내일은 이 교실로 다시 돌아오기 싫다는 마음을 안고 녹초가 된 채 퇴근하지 않을까?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듯 감정이 삶을 집어삼키고 만다. 그때 나는 두렵고 불안해서 문제에 직면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마치 마비된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누군가가 내게 감정을 표현할 기술을 가르쳐줬더라면, 하다못해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점만이라도 말해줬더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강연 중에 나는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그러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 을에 나타난다. 요즘 애들이 이전 세대보다 강단도 없고 윤리의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질문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런 발언을 들으면 짜증이 치솟았다. 마치 우월감을 과시하며 희생자를 비난할 핑계를 찾으려는 것 같았다. 이제는 무책임한 언사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아이들이 아니 이전 세대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유약하다고 치자. 그리고 옛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들었지만 고난에 맞서 그것을 극복해냈다고 하자.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버리라는 뜻인가? 아이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요즘 아이들에게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우리의 양육 방식 때문은 아닐까? 오래지 않은 지난날, 아이들이 심각한 결핍에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은 오늘날 귀감이 될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5년, 전직 교사였던 루이스 B. 허시 장군은 육군 징집병의 절반가량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돌려보냈다고 하원에서 증언했다. 그는 징병 책임자로서 이 상황의 면면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영양 부족, 영양실조를 겪는 미국 젊은이들은 전쟁에 투입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원은 젊은 세대의 무기력함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신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학교급식법이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다시 우리 아이들을 잘 먹여야 할 때다. 예일대 감성지능센터는
사람들이 감정을 인식하고 삶 전반에 걸친 감정의 영향력을 이해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다.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마친 뒤였다. 소아정신과 과장이 나를 찾아왔다.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연 내용에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아이들이 앞으로 겪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아정신과 의사가 8,000명은 더 필요할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 반농담조로 대답했다.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일에서 손을 떼시기를 바라는 쪽인데요. 그는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모두 도와주려면 그만큼 많은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강연의 취지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아이들에게 감성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덜 개입해도 되지 않을까? 내 멘토인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현 총장 피터 셀러베이 교수와 뉴햄프셔 대학교 심리학과 잭 메이어 교수가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지 30년이 다 되어간다. 그리고 이 개념을 대중화하는 데 일조한 데니얼 골먼의 베스트셀러 EQ 감성지능이 출간된 지도 어느새 25년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분이 어때? 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 감정은 일종의 정보이다. 한 개인이 무언가를 경험할 때 내면에서 어떤 메시지가 발생하는지를 전하는 뉴스 보도와 비슷하다. 이 정보에 접근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면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모든 감정에 설명서가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 감정을 촉발한 대상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소할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생각과 행동이 감정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왜 감정을 잘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었을 것이다. 아이가 분명히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 무슨 일 있니? 하지만 아이들은 왜 힘든지 말하지 않는다. 어쩌면 아이는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일례를 살펴보자. 우리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도 또는 도통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노가 일어난다고 본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분노는 불공정한 취급을 당했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 크든 작든 부당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나기 마련이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면 짜증이 난다. 당신이 승진 대상자였는데 사장 조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격분한다. 두 사건은 언뜻 달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역학작용의 결과이다. 자신의 감정이든 다른 사람의 감정이든 상관없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난 아이를 대할 때 부모나 교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주로 규칙을 들먹이며 아이를 위협하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버릇없는 말을 하거나 발을 구르는 행동을 그치지 않으면 구석에서 벌을 서라고 하거나 아이 방으로 보내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말이다. 화난 사람이 어른일 때도 대응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자리를 피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공격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가 전하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분노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부당함을 해결하면 분노는 사라진다.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해결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누그러진 듯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 굶어버릴 것이다. 감정 앞에서 막막해하는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감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정은 더 이상 직관이나 의견, 직감의 영역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 발생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감정의 과학에도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발견 과정, 즉 조사 방법이 있다. 30년에 걸친 연구와 실행 끝에 우리 센터는 일명 감정과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찾아냈다. 그 5가지 능력은 다음과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 느낌, 말의 내용뿐 아니라 표정, 몸짓, 어조를 비롯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감정 자체와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한 단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맥락에 의거해 듣는 사람이 공감하도록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는 실용적 방법을 찾아내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능력을 습득하는 방법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감성 능력의 중요성을 널리 공유해야 하는 이유. 1990년대 후반에 마빈 삼촌과 나는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처음에 우리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이 거부감을 드러냈다. 어떤 교사는 아이들에게 불안을 가르친다는 게 껄끄러워요 라고 말했다. 나라면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들이 감성 능력의 중요성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관련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효과가 없을 터였다. 그래서 마빈 삼촌과 나는 다른 예일대 동료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이 변화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감성 능력의 중요성을 이해해야만 했다. 곧이어 우리는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장 등 각 조직 최고위층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학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성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부터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감성 능력을 발전시켜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자와 부모는 아이들에게 감성 능력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진행한 학교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감정 표현이 능숙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덜 산만하고 집중력이 높아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감성 능력이 발달한 교장이 있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낮고 업무 만족도가 높다. 감성 능력이 뛰어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규명하고 조절한다. 한 세대의 아이들이 감성 능력을 갖춘 어른으로 자라난다면 문화 전반의 변화가 일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성 능력을 배우고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되지는 않는다.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려면 유쾌한 기분과 불쾌한 기분을 마음대로 조절해 모든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부모라면 한번 자문해보자. 아이가 길렀으면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수학 실력, 과학 지식, 운동 능력? 아니면 자신감, 따뜻한 마음, 목적의식,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지혜? 기업 컨설팅을 진행할 때면 기업가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일하며 조직의 일원으로 제 몫을 다하는 친화력 좋은 직원을 찾는다고 한다. 기술적 능력이나 전문 지식이 아닌 감성적 자질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랜드 연구소의 어느 동료가 말했듯
오늘날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업은 누군가가 현재 어떤 기술을 지니고 있는가를 채용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 대신 사고가 유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조직의 협력을 독려하고 팀을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서 서서히 체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본격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감성 능력은 개인적이면서도 상호적이다. 개인에게도 유용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활용할 때 큰 가치를 발휘한다. 이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출현하게 된다. 나는 이 과정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 감성 능력은 전 세계 학교 수천 곳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왕따와 정서 불안 문제가 줄어들었고 출석률이 높아졌으며 유급률이 감소했고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동시에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 수치가 낮아졌다. 교직을 그만두려는 마음이 감소하고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삶이 고난과 역경 없이 평탄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다. 우리는 삶이 건강한 관계와 열정, 목적의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바람이다. 마빈 삼촌은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